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발사가 계획대로 완료됐습니다. 목표였던 성능 검증 위성 분리를 성공적으로 마쳤고 남극 세종기지에서 누리호에 탑재됐던 성능 검증 위성과의 교신에도 성공했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 방효충 카이스트 항공우주공학과 교수 모시고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 누리호 발사 성공을 보시면서 그야말로 교수님께서도 여러 감정이 좀 교차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소감, 특히나 이 2차 발사에서 어떤 부분을 가장 주목해서 보셨는지를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저도 이 해당 분야의 그 연구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그러니까요. 굉장히 숨죽이고 전 과정을 지켜봤고요. 예. 끝내 잘 돼서 굉장히 감격에 겨웠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그 2차 발사가 작년 2021년 10월에 있었던 그 1차 발사에서 우리가 끝내 궤도에 투입되지 못했던 그런 아쉬운 점을 보완해서 우리 2차 발사에 임하게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최종 그 궤도의 진입 여부에 제일 아무래도 많이 좀 집중적으로 좀 봤는데요. 그러니까 3단 엔진이 정상적으로 종료가 됐다. 그러니까 모든 과정이 단분리를 통해서 궤도에 투입된 후에 3단 엔진이 정상적으로 종료가 됐다는 멘트가 자막에 뜨는 걸 보고 이제는 됐군 하는 그런 안도감을 가졌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제 또 세세한 부분들 저희가 하나씩 이제 여쭤볼 텐데 그 전에 사실은 무엇보다 오늘 발사 성공의 의미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늘 이제 저도 들어오기 전에 기사를 많이 보면 7대 우주 강국이 됐다. 한마디로 이런 표현이 자주 보이더라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까지 1톤급 이상의 실용급 위성을 우주에 투입할 수 있는 발사체를 보유한 나라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7번째가 되는 것입니다. 그 7개 나라에는 미국, 러시아, 중국, 유럽, 그리고 인도, 일본이 있는데요. 그만큼 그 발사체를 가진다는 건 그만큼 어려운 기술이고 많은 도전과 난관이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 우리가 그 7대 우주강국으로 들어둠으로써 우리나라 우주의 그런 큰 기념비적인 그런 사건일 수도 볼 수 있겠고 또 그만큼 우주 개발에서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위상이 많이 올라가는 결정적인 계기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이런 우주 발사체 기술 같은 경우는 이게 국가 간의 기술 이전이 좀 어렵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주 발사체 같은 경우에는 우주 발사체가 아무래도 그런 미사일 기술과 직접 연관이 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기술 개발이 기술 이전이 불가능한 그런 분야입니다. 금지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누리호 개발 과정에서 엔진 기술은 물론 여러 가지 발사체 운용이라든지 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기술, 모든 기술들 그리고 발사체 우중에서 우리가 그 필요한 데이터들이 전혀 공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난관을 극복하고 오늘 이렇게 성공에 마침 겨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게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누리호 발사가 이제 성공을 했는데 그 발사 과정에 대해서 또 전문가이신 교수님께서 오셨으니까 과정을 좀 찬찬하게 하나씩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발사가 여러 매체에서 실시간으로 잘 생중계되었고요. 각 단계별로 카운트다운부터 숨죽이고 지켜봤는데요. 일단 이 엔진이 분리가 되고 그리고 이제 페어링이라는 엔진 덮개 장치가 있는데 페어링을 분리하는 이유는 그 위성을 이제 대기 마찰에서 보호하는 게 덮개입니다. 근데 그 덮개가 상당히 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대기권을 벗어나면 공기의 마찰이 없기 때문에 그 페어링을 이제 분리해서 분리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제 2단 분리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3단이 이제 제일 장시간 동안 비행을 해서 그 궤도에 투입을 하는데 우리가 보통 위성을 궤도에 투입한다 할 때는 이 모든 단계 그 1단이든 3단의 역할이 다 정상적으로 작동을 해야 되는데 특히 3단이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가 궤도에 투입하는 그 정밀도를 결정하는 그런 그 유도 제어 기술이 바로 3단의 핵심 기술이기 때문에 특히 그 3단의 어떤 그 정상적인 작동 여부가 지난번에 1차 발사에서도 그런 그 부분이 문제가 됐었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저희가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궤도 정밀도도 다 충분히 만족을 시켰다. 정확하게 투입을 했다. 이런 보고를 보고 모든 게 정상적으로 잘 이루어졌구나. 이렇게 현재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1차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그때 이제 그 산화제 탱크 안에 헬륨 탱크가 균열을 이제 일으켰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그동안에 어떻게 보완이 이루어진 겁니까?
네, 작년 10월에 있었던 1차 발사에서 말씀하신 대로 문제점을 파악한 것이 바로 3단 산화제 탱크 안에 그 가압제라고 하는 헬륨, 그 고압 가스 탱크가 또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탱크를 체결하는 체결 부위가 기술적인 이제 결함이 발견된 겁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발사체가 가속을 하며 이제 이륙을 하는데 그 가속으로 인한 어떤 부력, 그 액체에 있는 그 탱크가 부력을 받게 되는데 그 부력을 미리 이제 우리가 예상을 못해서 그 체결을 너무 느슨하게 했다. 이게 이제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우리가 조사위원회에서 발사조사위원회에서 이제 그걸 규명을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3단의 그 탱크의 상부가 좀 구조적으로 취약하다는 걸 나중에 좀 우리가 이제 발사 그 데이터를 보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뒤늦게 좀 파악이 돼서 그 두 가지 그 헬륨 가압 탱크의 체결 부위를 강화를 하고 3단 탱크의 상부의 구조적인 강성을 강하게 만들어서 이번 2차 발사에 임했는데 저희가 제대로 그 문제를 파악하지 않았나 1차 발사의 문제점을 그리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서 오늘 그 2차 발사에 성공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차 이야기 조금만 더 해보자면 이제 앞서 주목하신 부분이 어디실까요 했더니 이제 궤도 눈여겨보셨다고 하셨는데 위성이 궤도에 안착하려면 필요한 속도가 있는데 1차 때는 이 속도에 있어서도 미치지 못했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그 일반적으로 인공위성이 우주에서 궤도 비행을 해서 지구를 계속해서 이제 그 궤도 비행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그 고도가 있고 또 하나는 속도 두 가지가 다 만족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속도가 안 나오면은 고도만 만족하면 이제 속도가 안 되기 때문에 지구로 다시 추락을 하는 이런 경우죠. 떨어지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도를 많이 올려도 속도가 안 나오면 이제 궤도가 안 되는 위성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기술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1차에서는 이제 고도는 만족을 했는데 속도를 만족을 못했다. 그 연소가 조기 됐기 때문에 그 7.5km라는 그 숫자를 만족을 못해서 아쉽게 궤도에 진입에 실패한 그런 경우가 되었습니다. 2차 발사 준비 과정에서도 지난주에도 이제 이게 발사가 갑자기 지연이 되면서 좀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글쎄요, 뭐 일주일 만에 이렇게 다시 발사가 된 게 문제가 좀 빨리 해결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문제가 이제 일단 산화제 탱크의 그 산화제의 그 충전량을 측정하는 레벨 센서라고 있습니다. 그 레벨 센서의 기술적인 문제로 파악이 됐었는데 그게 자칫 그 오류가 이제 수정하는데 좀 오랜 기간이 걸릴 수도 있었는데 다행히 레벨 센서하고 그래서 1단하고 2단하고 연결하는 그 부분은 이제 일종의 전자 구성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구성품의 일부를 저희가 교체만 함으로써 그 안에까지 그 1단의 탱크를 다시 다 분해해가지고 다시 조사해야 되는 이런 수고를 덜었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 내에 수월하게 문제를 잡았고요. 그 어떤 분들은 그래서 이게 또 뭐 다시 가을로 이제 연기가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말씀을 하셨던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충분히 그럴 가능성도 제가 염두에 뒀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현명하게 현장에서 이제 엔지니어들이 판단을 할 때 그 모든 부품을 다 바꾸는 게 아니라 문제가 된 그 부분만 부분적으로 교체를 했고요. 그리고 그 구성품이 다행히 우리가 나로 3차 발사가 지금 계획돼 있습니다. 내년 초에 3차 발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미리 확보한 그 부품을 미리 가져다가 우리가 교체함으로써 굉장히 수월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엔진 묶음 기술인 클러스터링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핵심 기술이라고 들었는데 이게 거의 한 몸처럼 움직여야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리호 1단이 이제 300톤 추력이라고 하는데 75톤짜리 엔진을 4개를 그렇습니다. 연결해서 했다고요. 근데 우리가 300톤짜리 그 단일 추력을 내는 엔진은 굉장히 만들기 어렵습니다. 기술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일정한 그 최적화된 그 추력을 갖는 75톤짜리를 여러 개 클러스터링 한다고 하는데 4개 또는 그 이상도 이렇게 같이 한 몸통이로 구성해서 그 원하는 추력을 내게 되는데 4개의 그 추력이 다 동일하게 나오질 않고 모든 엔진마다 이제 추력이 달라지고 이제 비대칭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자세 불안정성을 이제 가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4개의 클러스터링 엔진을 제어하는 게 굉장히 첨단 기술이고 굉장히 어려운 기술인데 이번에 우리가 따로 1차 발사에서도 이 부분은 검증이 됐었고 또 다행히 검증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2차 발사에서도 그 클러스터링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누리호에 탑재된 큐브 위성들을 또 대학생들이 직접 제작을 했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이 큐브 위성은 그럼 이제 어떤 임무를 수행을 하게 되는 겁니까?
예, 오늘 그 발사된 누리호에서 성능 검증 위성이 예. 성공적으로 이제 우주에 전개가 됐고요. 그 성능 검증 안에 4개의 큐브 위성, 크기가 한 3kg 정도 됩니다. 4개의 큐브 위성이 실리게 되는데 한 일주일 정도 뒤에 8일 뒤에 이제 우주로 다시 이제 전개가 되는데 예. 그 성능 검증 위성의 목표는 대기 먼지라든지 그다음에 위성 항법 탑재체를 시험을 하고 또한 우리 초분광 카메라를 활용을 해요. 지구를 관측해서 영상을 지상으로 전송하는 그런 4가지의 미션이 시행되게 될 예정입니다. 예. 뭐 앞서 잠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이제 누리호가 2차 발사에 성공했고 이 다음 단계는 또 무엇인가 시청자분들이 또 이 부분도 궁금해하시더라고요. 다음 단계 이제 어떻게 됩니까? 네, 그 현재 정부의 계획은 오늘 그 누리호 2차 발사가 성공을 했기 때문에 내년 2023년에 저희가 또 추가 발사를 합니다. 그래서 총 4회의 반복 발사. 예, 예. 아무래도 이제 발사체를 여러 번 반복함으로써 그 신뢰성을 확보해야 되고 우리가 그 반복 가능하다는 걸 또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4번의 그 반복 발사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렇군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누리호의 그 차세대 발사체라고 하는 좀 더 누리호의 성능을 개선하는 그런 차세대 발사체 개발을 위한 현재 예비 타당성이 지금 현재 검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후속 발사 사업도 기대가 된다 이렇게 용량이 훨씬 누리호보다 큰 발사체고요. 예, 그 후속 발사체를 통해서 우리 2031년 달 착륙을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다. 예,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제 우주 시대에 한 걸음 다가선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한국 최초의 달 착륙선도 2031년에 또 발사가 될 예정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 예. 그 2031년에 저희가 그 달 착륙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달 착륙선을 위한 그 발사체 또 우리 현재 그 누리호의 후속 발사체 좀 더 성능이 개선된 더 큰 용량의 탑재체를 실을 수 있는 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그런 발사체를 활용할 계획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예. 2031년에 달 착륙선이 발사가 되고 그 전에 당장 오는 8월에는 최초로 또 달 궤도선 다누리도 발사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걸 위해서는 또 얼마나 정교한 시스템이 갖춰져야 하는 걸까요? 네, 달 탐사하고 오늘 누리호 발사하고는 많이 틀립니다. 예. 달은 일단 굉장히 먼 예, 곳에 있고요. 지구에서부터 그렇죠. 예. 38만 4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일단은 달까지 가는데 굉장히 오랜 기간이 걸리는데 우리 그 다누리 올 8월에 발사되는 우리 최초의 그 달 궤도선은 또 이제 그 BLT라는 어떤 기술적으로 멀리 나가서 태양의 만유인력을 이용하는 그런 특수한 그 궤적을 타고 비행을 하게 됩니다. 예. 그 거리가 한 150만 킬로 정도 되고요. 거기에 소요되는 기간이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되기 때문에 오늘 그 16분이라는 짧은 기간에 극적으로 이루어진 누리호하고는 많이 틀리고 아무래도 네. 장기간 동안 장거리 궤적을 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정교한 기법이라든지 임무 설계가 필요하고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국가적으로 또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미국 나사와 또 기술적인 협력으로 좀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그렇군요. 있겠습니다. 예. 오늘 또 얘기가 많이 나왔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아르테미스 계획에 이제 우리도 참여를 하게 된다라고 하던데 일단 이 아르테미스 계획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르테미스 계획은 현재 미국의 나사가 주도하고 있고요. 네네. 지금 한 13개국들이 참여하는 국제 공동 프로젝트로서 유인 달 착륙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직접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아폴로 계획으로 우리가 마지막에 사람이 달에 착륙한 게 1972년이고요. 예. 그래서 한 50년 지난 후에 다시 이제 달에 유인 우주인을 착륙하는 그런 계획인데요. 네. 저희 나라가 여기에 작년에 2021년 5월에 10번째 국가로 그 아르테미스 어코드라는 아르테미스 약정서에 같이 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나라도 앞으로 이런 굉장히 중요한 국제 그 유인 달 탐사 계획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오늘 누리호 발사도 성공했고 저희가 이제 앞서 이야기한 여러 가지 계획들이 준비가 돼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여기서 더 나아가서 앞으로 이제 우주 산업의 역량을 더 키우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세요? 네, 아무래도 우리나라 우주 개발 역사가 30년 정도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예. 오늘 누리호 발사도 아까 저희가 그 30년
걸렸다고 했는데 우리 실제로 일본이나 중국을 보면 이미 1970년도에 우리나라보다 50년 정도 앞서서 우주 발사체의 발사체 성공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늦었다는 얘기고요.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후발주자로서 늦게 우주 개발을 추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기반이나 인프라 또는 산업 생태계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기반을 다지는 부분이 좀 소홀하지 않았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이제 우주의 7대 강국으로 이제 진입하는 이제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좀 더 이런 인프라라든지 그다음에 기반 그리고 핵심 기초 기술을 연구하는 것까지 같이 병행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우주 개발을 선도하는 그 선도 국가의 반열에 좀 가야 되는 그런 비전을 가져야 되지 않나 그런 시점이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좀 젊은 인재가 여전히 부족하다 이런 좀 우려도 나오더라고요. 실제로 좀 인력들이 많이 부족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지금 인력 부족에 많은 우려가 있고요. 아무래도 요즘 IT라든지 또는 AI, 인공지능 이런 새로운 4차 산업 혁명에 좀 밀접한 그런 주제들로 젊은 인력들이 이제 아무래도 편중 현상이 좀 심하다 그렇게 돼서 앞으로 우리 미래 우주 개발을 견인할 인력에 대한 좀 우려가 많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현재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추진 중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이제 누리호 개발에 참여한 기업들도 많다 보니까요. 이런 질문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스페이스 X처럼 민간 기업이 주도하는 뉴 스페이스 시대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까? 네, 저는 희망적이고 또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즘 연일 미디엄에서 나오는 앨런 머스크 있죠, 스페이스 X에 그 재사용 발사체, 그다음에 화성에 사람을 보내는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지금 우주 뉴스페이스를 선도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좀 늦었긴 했지만 그래도 최근에 정부에서 이제 발사체나 우주 기술을 민간으로 적극적으로 이전하겠다. 그래도 우리나라도 이제 글로벌한 이런 트렌드를 따라가야 된다. 라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판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희망적이고 현재 관련하여 국내 여러 기업들이 이와 같은 뉴스페이스에 참여할 좀 준비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자체적으로 역량을 키워나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희망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희망적으로 말씀을 해주셨고 상당히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 우주 개발 사업이 결국에는 왜 중요한지 또 이 우주 시대에서 우리나라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이 부분을 시청자 여러분께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주 개발이 오늘 아마 여러분들께 느끼셨겠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리 발사하고 성공하기 전하고 성공하기 후하고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예, 아마 모든 국민들께서 다 동감하실 거고요. 그만큼 우주 개발은 한 국가의 단순하게 어떤 과학기술의 하나의 영역이 아니라 또 우주 개발의 특성은 모든 그 국가의 안보, 정치, 외교 또는 우주 경제력까지 다 포함하는 그 국가의 어떤 경쟁력에 좀 총하다, 총체역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보다 앞서간 선진국에서 그만큼 우주 개발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이러한 선진국의 동향을 좀 저희도 벤치마킹 당연히 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누리 발사를 성공으로 이제 선도하는 국가가 되기 위해서 좀 더 이제 글로벌한 시점에서 우리나라도 그동안에 우주 개발에 했던 여러 가지 그런 축적된 기술을 가지고 조금 더 우리가 선도국으로서의 역할 그리고 글로벌 시점에서 좀 새로운 뉴스페이스 시대를 준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우리나라의 우주개발 사업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방효준 카이스트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님과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